네. 자, 우리가 어제 판매 관리비 관련된 거래.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교재에 325페이지 7번까지 판매 관리비 연습을 했고요. 자, 유형상사라는 회사로 여러분들 326쪽에 8번 판매 관리비 관련된 거래를 계속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3200번. 유형 상사로 로그인 하시면은요, 우리가 일반 전표에 9월 7일 전표까지 어제 입력을 했습니다. 9월 7일 거 보시면은 접대비 출금 전표로 8만 원짜리 접대비 전표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요거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은 9월 8일 거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품 설명회 후에 거래처 직원과 함께 식사하고 대금 4만 5천 원은 삼성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네, 우리 법인카드가 삼성카드인데요. 거래처 직원들하고 식사하고 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신상품 설명회 후에 거래처 직원의 식사 대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접대비죠. 자, 9월 8일 전표 입력할까요? 차변에 813번 기업 업무 추진비, 코드 813번입니다. 자,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셔도 되겠고요. 적요에는 1번 적요 사용하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변의 금액은 45,000원입니다. 네, 차변의 비용 발생이고요. 자, 대변. 네, 대변의 개정 과목이 뭘까요? 네, 253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 유동부채죠. 거래처를 코드로 반드시 넣고 가야 되는데요. 카드 사용했으면 카드사가 거래처가 돼야 됩니다.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카드로 사용했기 때문에 삼성카드 99601 거래처 코드가 되겠습니다. 엔터로 위에 있는 적요 그대로 복사하시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45 플러스 엔터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차변의 접대비 비용 발생, 대변의 미지급금, 부채 증가 이런 결합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보시죠. 9월 9일 판매사원의 영업용 핸드폰 요금 88,000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에서 자동 이체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영업사원들에게 핸드폰 요금을 회사에서 영업용으로 업무용으로 쓰는 것을 비용을 회사가 부담해 주는 거죠. 이거는 회사에 어떤 비용이 판매관리비 계정 과목에 있느냐 하면요. 예, 아시네요. 통신비라는 판매관리비 개념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통신비 비용 발생,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 입력합시다. 9월 9일 차변의 통신비 800번대요. 814 방향키로 쭉 가셔서 적요에다가는 영업용 핸드폰 그리고 금액은 88,000원 넣으시고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서울은행이니까요. 코드에 서울에서 서울은행 보통 98001 들어가도록 해주시고요. 석유는 엔터로 위에 거 그대로 복사하시고 88,000원 엔터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통신비, 예, 통신비가 하나 밑에 더 있네요. 예. 10번입니다. 9월 10일 매출처에 관련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이 우편료도 통신비예요. 현금으로 지급했으므로 출금 전표로 입력할까요? 자, 9월 10일로 날짜 고치시고요. 1번 출금하시고 통신비 814번이었죠. 거래처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셔도 되고요. 저교에는 등기우편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교 2번에 있는 우편료 지급 이것도 괜찮고요. 4,000원 엔터. 출금 전표이기 때문에 대변이 현금이고요. 차변은 통신비. 이렇게 비용 처리합니다. 자, 핸드폰 요금, 뭐 전화, 우리 유선 전화 요금 이거 다 통신비, 당연히 통신비고요. 등기우편 통신비입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사용 요금 이것도 통신비입니다. 예, 인터넷 사용료 이런 거. 다음 11번을 보시면은요. 9월 11일 날 수도요금 3만 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다라는 겁니다. 수도가 들어가는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예, 수도광열비라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 차변에 수도광열비 비용 발생시키시고 대별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 이런 거래예요. 입력합시다. 자, 9월 11일로 날짜 바꿔주시고 3번 차변에 수도 광열비 815번 쓰시고요.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셔도 되겠고 저교에는 상하 이게 수도요금이니까 네. 예, 5번 적용 만들어 놓은 것 같네요. 상하수도료 보통예금 인출이라고 만들어 놨네요. 네, 그렇게 쓰시고 3만 원 그리고 대변은 예,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 코드에 서울은행 보통 코드 엔터로 적용은 그대로 복사해 주시고 대변에다가 3만 원 입력하시면 차변의 수도광열비 비용 발생,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인 거래입니다. 요 수도광열비 얘기를 좀 해보면은요. 수도, 앞에 수도가 이제 상하수도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광, 예, 광 하면은 전기요금을 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이. 그 다음에 열 하면은 난방료가 열. 그래서 이 우리 사무실에 하면은 우리 사무실에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겨울이면은 난로도 펴야 되고 예, 거기에 이제 옛날 같으면은 그 뭐야 석유를 떼는 난로도 있었어요. 예, 지금은 다 도시가스 시설로 해서 가스로 이렇게 난방도 하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가스 요금 또는 이런 석유 요금 이런 게 그래서 난방 요금을 수도 광열비에 포함을 시켰고요. 광은 전기 요금이에요. 광이 전기 요금. 그 이제 전기 요금도 옛날에는 수도 광열비로 하나로 그 통합해서 비용 처리를 했었는데요. 그 지금은 이제 전기요금이 굉장히 비중이 커져가지고 독립했다고 할까요? 독립. 예,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13번인가 거기에 나오네요. 전력비로 회계 처리하라 하고 사무실의 전기요금을 과거는 수도관열비로 통합해서 하나의 계정으로 처리했었는데 지금은 전력비 계정 과목이 판매관리비에서 독립적으로 많이 쓰는 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도광열비 하면은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난방요금 이것이 포함되어 있던 것인데 그중에 전기요금은 요즘에 독립해서 쓴다. 자, 그러면 이제 12번도 수도광열비네요. 보니까 12번 문제 한번 보세요. 9월 12일 날 난방용 유류 20만 원을 서울 주유소에서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 지급했다. 네, 출금 전표로 해서요. 이거 수도광열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네, 9월 12일로 날짜 고치시고 1번 출금 수도 광열비에 815번으로 하시고요. 거래처는
뭐 서울주유소입니다마는 안 써도 비용이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참고로 서울주유소 이렇게 넣어주면 좋겠죠. 저교에는 난방용 유류니까 4번 저교 만들어 놓은 거 이용하면 빠를 것 같습니다. 난방용 유대 지급 20만 원. 이렇게 해서 출금전표로 하게 되면 한 줄로 입력이 됩니다. 출금전표는 대변이 현금이죠. 그리고 차변은 비용 발생 수도 광열비 되겠습니다. 네, 그 지금 수도요금, 난방요금, 이게 수도 광열비로 처리했었는데요. 13번을 한번 보십시오. 13번. 13번을 보시면 전기요금 23만 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더라는 겁니다. 전력비로 회계 처리할 것 이렇게 해놨네요. 전력비. 네. 왜 이렇게 개정 과목을 알려주는지 그 취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도 광열비가 그 개정 과목의 그 명칭이 원래 전력비를 포함하는 의미를 가진 개정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무실의 전기요금이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으면 수도 광열비로 그냥 통합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좀 사무실 규모가 크고 또 사무실 내에 전기 제품들이 많으면은 전기요금이 높아집니다. 전기요금만 해도 한 3, 40만 원. 요즘은 뭐 난방을 전기로 하잖아요. 저희 학원도 난방이 지금 그 저기 저 온풍기라고 그러나요? 온풍기하고 냉방기가 같이 되는 그런 걸 쓰기 때문에 전기요금 엄청 나와요. 예. 전기요금이. 네, 그래서 여름, 한겨울, 아주 더운 시기, 아주 추울 시기에는 전기요금이 한 50만 원 나옵니다. 네. 여기 바로 위에가 옥상이라서요. 엄청 저거 빵빵하게 안 틀면 덥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세요.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가정도 요즘 전기를 많이 쓰긴 합니다. 여하튼 옛날에면 뭐 학원이다 그러면 전기 뭘 쓰겠어요? 등밖에 안 쓰겠죠. 예. 그리고 추우면 아마 난로. 저희도 이제 학원을 오래 했기 때문에 옛날에 난로로 난방했던 때가 있어요. 예. 석유를 주유소에서 사와야 되거나 배달 안 해주면 우리가 예, 차에다 석유를 사가지고 이렇게 학원에다 쌓아놨다가 이렇게 기름을 넣었었는데 초창기에는요. 지금은 하여튼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너무 편합니다. 저걸 놓으니까 석유 사올 필요가 없고. 네. 자, 그래서 전기요금 전력비로 회계 처리하라 이렇게 그 개정 과목을 특정해 주는 이유가 수도광열비로 했다고 꼭 틀렸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정답은 전력비에 맞춰 놨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문제를 이렇게 낼 때 어떤 개정 과목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네. 알려주면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아주 편하죠. 자, 그래서 차변의 전력비, 대변의 보통예금 입력하시면 돼요. 9월 13일 차변의 전력비인데 500번대로 하면 안 됩니다. 816번으로 하시고 저교에는 전기요금, 전기요금이니까 보통예금에서 인출했네요. 4번 적용 만들어 놨군요. 이렇게 해서 23만 원. 엔터 하시고 대변의 103번 코드에다가 서울 엔터 치시고 23만 원 엔터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9월 14일 영업부에서 사용 중인 상품 운송용 트럭에 대한 자동차세 네, 자동차세는 뭐 트럭에도 나옵니다만은 승용차에도 나오고 하여튼 차가 있으면 그 차별로 다 자동차세가 과세되죠. 트럭의 자동차세는 좀 싸고 승용차들은 자동차세가 좀 비싸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세 8만 원 현금 납부했어요. 자동차세는 세금이에요. 자동차세. 자동차 취득세는 세금으로 분류는 하지만 개정 과목은 세금이 아니고 자산이에요.
알고 계시죠? 어. 취득세는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은 맞지만 개정 과목으로는 자산이고 자동차세는 세금이고 분류는 자산이 아니라 비용입니다. 그래서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비용 개정 과목이 있어요. 세금과 공과금. 그러니까 세금하면 자동차세, 면허세, 주민세 등 재산세 이런 세금들이 다 세금이고 공과금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금과 같은 성격을 가진 법정단체인 가령 상공회의소 또 대한적십자사 상공회의소 연회비를 납부한다. 또는 대한적십자사의 회비를 납부한다. 이런 것은 이제 법정단체에 대한 그 회비는 이 공과금이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금과 공과금이 바로 그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9월 14일 출금전표로 입력하겠습니다. 9월 14일 현금 납부했으니까 출금 800번대 세금과 공과금 써셔야 돼요. 네, 적요에는 이것이 자동차세였으니까 1번 적요 쓰면 되겠고요. 금액은 네, 8만 원, 80 플러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다음 15번 법인 균등 주민세. 네, 법인에게도 주민세가 부여되고요. 개인에게도 주민세가 부여되죠. 예, 개인의 주민세가 있고 법인에게 과세되는 주민세가 있어요. 네, 네. 제가 1번을 썼나요? 아니, 자동차세 납부했는데? 음, 미지급 그러면 혹시 이 구분을 차변으로 하지 않았나요? 예. 지금 보니까 이 적요 내용이 대체 적요를 열어놓은 것 같아요. 대체 적요가 왜 열렸느냐? 여기 구분을 차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변, 대변 구분을 했을 때 보이는 적요와 출금, 입금 구분했을 때 보이는 적요 내용이 달라요. 저는 지금 출금 전표로 했어요. 예. 만약에 차변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적요를 미지급으로 하면 안 돼요. 예, 그냥 자동차세 납부 수동으로 입력하십니다. 그리고 대변은 보통의 아니죠. 대변에 현금 이렇게 두 줄로 넣으면 됩니다. 출금으로 고치는 게 더 빠르겠죠? 자, 9월 15일 거 보겠습니다. 법인균등 주민세, 요 세금과 공과금이에요. 이것도 출금조표로 작성합니다. 자, 9월 15일 날짜 바꾸시고요. 출금, 네, 9월 15일 출금, 그 3만 원짜리 그 밑에다가 입력하면 돼요. 네. 출금 817번 세금과 공과금 적요에는 이게 15일 거죠. 15일 거가 이 주민세네요. 주민세 밑에 있으면 고르시고 없으면 주민세 타자하시면 되고요. 10만 원이네요. 예, 이렇게 차변의 세금과 공과금 10만 원, 대변의 현금 내용은 주민세였습니다. 자, 16일 거 비슷합니다. 상품 운송용 트럭에 대한 면허세. 네, 자동차 보유하고 있으면 면허세도 조금 나옵니다. 우리는 한 10,000원쯤 나오는 것 같은데 18,000원이 나오는 거 보니까 트럭이라서 규모가 커서 그런가요? 자, 출금 전표로 작성하겠습니다. 현금 납부했네요. 자, 9월 16일 출금 817 세금과 공과금 네, 적요에는 면허세라고 하시고 18,000원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세금과 공과금 18,000원, 대변의 현금. 네, 세금과 공과금을 예제를 많이 냈네요. 네, 많이 출제를 하는 모양이에요. 다음 9월 15일 거래입니다. 법인균등 예, 제가 거꾸로 가는 16일 그랬으니까 17번 해야죠. 네, 17번입니다. 본사 건물에 대한 재산세. 이것도 세금과 공과금이에요. 자, 출금전표로 하면 돼요. 예, 9월 17일.
출금 817. 적요에는 4번 적요 이용하시겠어요? 8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할 차례이죠? 18번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상공회의소가 나오네요. 상공회의소 회비, 대한적십자사 회비 이거 세금과 공과금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할까요? 9월 18일 이것도 현금 납부했죠? 출금 817 세금과 공과금 적요에 상공회의소 회비 혹시 있나요? 없군요. 네, 타자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 회비 50 플러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 19번 보시면은요. 좀 생소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중요한 법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계약서 같은 경우는요. 거기에 수입인지라고 해요. 수입인지. 네. 인지를 붙여야 되는 그러한 계약서 같은 게 있습니다. 등기 관련된 계약서에서 특히 그런 것을 요구하죠. 인지. 그래서 인지를 붙이는 것은요, 세금이에요. 인지가 인지세법에 의해서 그게 에, 그 인지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국가가 판매합니다. 예, 인지는. 그래서 우리가 인지 같은 거 사면은 되게 우체국에 가서 사거나 그래요. 우체국이 국가기관이거든요. 우체국에. 자, 계약서에 첨부할 인지 1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그러면 인지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금 네. 출금조표로 이것도 작성하십니다. 9월 19일 출금 817번 세금과 공과금 자 적요에다가 인지 구입 납부 6번 적요 만들어져 있군요. 그래서 1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비용 발생, 대변의 자산 감소 거래가 계속 이어집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몇 번부터인가요? 19번까지 지금 세금과 공과금이 네, 자동차세부터 14번부터 19번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재산세, 상공회의소회비, 인지세 아주 다양한 사례를 많이 냈습니다. 세금과 공과금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거든요. 다음 20번 보겠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46만 원을 현금 납부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보험료의 50%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했던 금액으로 납부한 거고 50%는 회사가 부담한 것입니다. 당사는 회사 부담분을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도 개정 과목을 딱 알려주잖아요. 자, 회사가 지원해주는 그 4대 보험료 하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한번 나왔던 건강보험료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대개 회사가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요. 회사 부담분을. 그런데 국민연금은 회사가 부담해 준 것을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는 회사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찍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국민연금 보험료 역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회사가 지원해주는, 물론 회사별로 뭐 지원해주는 회사가 있고 안 지원해주는 회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바로 그 점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의사에 따라서 지원해주고 지원해주지 않고가 아니라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세금적인 그런 세금이나 공과금과 같은 그런 성격이다 해가지고 회사에서는 이 국민연금보험료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를 한다.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회사는. 그러니까 여기서 당사는 우리 회사를 말하죠. 우리 회사는 이걸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한다. 그럼 세금과 공과금으로 해야 돼요.
아무 말을 안 해주면은 이걸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다고 해서 꼭 틀렸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세금과 공과금. AT 자격시험에서 국민연금보험료는 항상 당사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출제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그게 맞을런지 틀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그 건강보험료는 말이죠. 일단 우리 직원들이 회사를 다닐 때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를 근무하는 동안에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이 굉장히 더 일리가 있어 보여요. 자, 근데 국민연금이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지금은 이제 몇 세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기준으로 보면은 62세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62세인가 3세인가. 하여튼 굉장히 빨리 나왔습니다. 요즘에 그 받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늦게 나오더라고요. 예. 65세인가? 이게 하여튼 넘어갔어요. 점점점 늦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정년퇴직을 60세 정도 되면 정년퇴직하죠. 그러니까 회사가 지원은 해줬는데 그 혜택은 언제 받냐면은 진작 회사 떠나가지고 노후에 그 혜택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지원을 해주긴 했는데 회사 다닐 때 그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다 퇴사해가지고 정년퇴직해가지고 노후에 받는다. 그렇다면은 우리 회사 직원 아닌 사람이 지금 혜택을 받는 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정부에 세금 내는 셈이 된다. 아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 않는가. 네,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생각을. 네, 하여튼 몇 가지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건 복리후생비라고 하지 않겠다.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하겠다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점표는요, 출금 점표 두 개로 쓰는 것이 이제 방법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출금 점표로 23만 원짜리 하나, 예수금 쓰고, 또 하나 출금 점표 해서 세금과 공과금하고, 이렇게 두 건의 점표로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한 건의 점표로 하는 것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한 건의 점표로 하는 게 더 적당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면 거래가 한 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건으로 하지 않고요. 우리는 이걸 출금전표로 하지 않고 대체전표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9월 20일 대변에 101번 현금 이걸 대변으로 입력해요. 예. 그리고 적요는 그 국민연금 보험료 그냥 국민연금 납부 이렇게 하시면 더 간단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46만 원 입력하시고요. 차변에 네. 차변에 예수금이 있죠. 예수금 23만 원. 또 차변에 800번대 세금과 공과금 23만 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것이 이제 하나의 전표가 되니까 관리상 두 건의 전표를 하는 것보다는 관리상 더 좋다. 그러나 출금접표 두 개로 했다고 해서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회계 처리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 결합관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자, 먼저 차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차변의 예수금 23만 원은 뭐죠? 비용이다. 예수금이 부채 감소죠. 그렇죠. 여러분 차변에 예수금이라는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금 부채였습니다. 유동부채. 부채는 차변에 오면은 감소예요. 그래서 예수금은 비용 발생이 아니고 부채 감소. 또 차변의 세금과 공과금은요? 이게 이제 비용 발생. 자, 대변의 현금 46만 원은요? 자산 감소. 예.
자산 감소, 네, 결합 관계 공부를 우리가 계속 해야 돼요. 아직 여러분이 이게 척척 아직 안 나오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한 건 한 건 전표를 입력하고, 예, 너무 쉬운 거는 뭐 눈에 딱 들어오니까 이제 재미없으니까 넘어가시고, 좀 복잡한 분계다 싶으면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거래의 결합 관계를 한번 써보시라고요. 예. 종이에 써보면 더 좋겠지만 종이가 없으면 머릿속으로라도 이렇게 써보시고, 또 머릿속으로 회계의 등식에 대입도 해보는 거예요. 회계의 등식. 자산은, 예, 항상 부채 더하기 자본과 같은 거예요. 모든 거래에서 이게 다 성립이 되기 때문에 기말에도 그게 딱 만들어 들어가는 겁니다. 한 건 한 건이 다 여기에 대입이 됩니다. 자, 이 거래에서 자산을 한번 찾아봤어요. 자산. 여기 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마이너스 46만 원이네요. 마이너스 46만 원. 그러면 오른쪽에 부채 더하기 자본도 마이너스 46만 원이 나올겠죠. 자, 예수금 23만 원. 감소니까 마이너스예요. 그 부채가 마이너스 23만 원. 예, 감소는 마이너스로 표시하는 거예요. 더하기. 자, 이건 부채가 맞는데 이 세금과 공과금은 비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결산 때 예, 손익계정에서 손익계정의 잔액이 당기순이익인데 이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총 수익금액에서 총 비용을 빼가지고 당기순이익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용 발생이란 말이에요. 비용 발생을 하게 되면은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겠죠. 이만큼이 23만 원만큼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은 당기순이익이 23만 원만큼 그대로 있을 텐데 이 비용 발생 때문에 23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줄어든다. 그 당기순이익이 기말에 자본으로 대체가 되거든요. 자본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가야 될 자본이 이만큼 줄어든 거예요.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자본이 줄어들었다. 마이너스 23만 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네, 보시면은 차변 마이너스 46만 원, 대변 마이너스 46만 원. 딱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회계 등식에도 여러분이 대입을 해보시면은 여러분 한 건 한 건의 회계 처리가 회계의 원리, 예, 대차 평균의 원리, 바로 이 회계의 원리는 대차 평균의 원리에 모든 거래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 대차 평균이라는 말은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을 말하는 거예요. 예.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항상 같다. 이것도 대차 평균의 원리고 차변 합계 46만 원, 대변 합계 46만 원. 이걸 가리켜서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도 하고 모든 거래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것이 이 회계의 등식인데 여기서 이 등식이라는 것은 차변과 왼쪽에 있는 차변, 자산과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한다면 부채 자본 이것이 항상 일치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21번으로 넘어가서요. 강남 빌딩의 9월 임차료. 요 임차료가 이게 비용 개정 과목 이름입니다. 9월 임차료 100만 원 중 7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이제 유의해야 될 게 나머지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70만 원 현금을 출금조표로 작성하면 9월 21일에 현금 지급한 사건에 대해서 회계 처리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은 잘못 판단하실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경우에 원래 9월달 임차료는 70만 원이 아닙니다.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사정 때문에 7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양해를 구해가지고 다음 달에 130만 원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양해를 구한 겁니다. 그러면 9월 21일 요 시점에서 어떤 의무가 발생됐어요?
30만 원을 다음 달에 추가로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했죠. 그거 부채로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부채의 인식 시점은요.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에 부채로 인식하는 거예요. 예. 의무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9월 21일 날 무슨 의무가 발생했느냐? 원래 100만 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30만 원을 다음 달 월세하고 합쳐서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30만 원의 부채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부채는 미지급금이라는 부채. 미지급금. 그래서 미지급금 인식을 9월 21일 날 인식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임차료 비용을 100만 원 전부 발생시켜주고 대변의 현금이 70만 원 감소시켜주고 대변의 부채를 증가시켜주고 30만 원을 부채 증가시켜줘야 돼. 자, 입력을 하겠습니다. 9월 21일 차변의 임차료 800번째 써야 됩니다. 819. 뭐 저교 강남 빌딩을 여기서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9월분 임차료 100만 원. 대변의 101번 현금 70만 원. 또 대변의 미지급금 30만 원. 이렇게 해줘야 맞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코드란에 코드로 입력해야 되는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253번 대변의 미지급금이 있죠. 이거는 40231 강남 빌딩을 거래처 코드로 꼭 해야 거래처 원장을 이건 형성해야 하는 개정 과목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거래처 코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임차료나 현금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 코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차료는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을 거래처별로 관리하지 않아요. 비용을 거래처 원장으로 만들지 않아요. 그러나 지급해야 될 이 채무, 부채는 거래처별로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래처 원장이 반드시 시험에서 조회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처별로 장부를 잘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미지급금 이거는 거래처 코드가 꼭 필요한 거예요. 차변의 비용 발생 100만 원이고요. 대변의 자산 감소 70만 원, 대변의 부채 증가 30만 원. 이런 결합입니다. 적용하면 네. 지급금 발생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시험 볼때 이게 있으면 클릭해줘. 임차료 미지급. 요 8번 적용. 네, 8번 적용가 아마 이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임차료 미지급 발생. 요게 지금 딱 맞는 거죠. 딱 맞는 거예요. 딱 맞는 겁니다만은 그냥 저는 8번 적용을 못 봤고요. 그냥 적용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게 9월분 임차료인데 우리가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9월 임차료 중에 30만 원. 적용 부분에. 네, 이제 나중에 제가 그 기출문제 풀 때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은 저교를 제가 충실하게 여러분하고 같이 입력하면서 전표를 입력하잖아요. 이 실무에서는 저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전표를 조회해가지고 나중에 뭔가 따져보고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교 내용을 너무 무시해버리면은 이게 내용이 뭔지 나중에 좀 곤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 중심적으로 적용 내용을 지금은
그래도 좀 챙겨서 넣는 편이에요. 예, 넣는 편인데 시험에서는 저교를 평가하질 않아요. 예, 저교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평가 문제의 답을 찾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없어요. 근데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유형상사 처음에 시작하는 날 제가 여러분한테 뭐를 질문했냐면은 타계종 대체 거래가 무엇냐고 제가 물어봤었죠. 왜 그러냐면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유의사항에 타계종 대체 거래에 대하여는 적요 코드를 반드시 입력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 지시를 해놨느냐면은 평가 시험에서 적요는 안 볼 거다 이거. 적요는 원래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데 타겟형 대체 거래의 경우에 적요를 코드로 넣지 않으면 손익계산서의 작성이 잘못 작성되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꼭 넣어야 됩니다. 적요를 반드시 코드로 넣어야 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타겟형 대체 거래. 예, 그 경우하고 또 시험에서 적요를 강조해가지고 특별히 지시한 거 있어요. 그거는 해줘야 됩니다. 그 외의 거는 여러분 시험 볼 때는요. 적요 다 패스예요. 예,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FAT 1급 시험 제한 시간이 60분입니다. 60분인데 여러분이 시험을 만약에 FAT 1급을 한 번 떨어지고 한 두세 번째 본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굉장히 익숙해져 가지고요. 시간이 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FAT 1급 처음 보시는 분들 90%는 시간이 쭉 빠져졌다. 겨우 했다, 겨우. 예. 그게 다 90%예요. 10명 중에 한 분이 좀 여유 있게 봤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예. 정말로 많이 준비하신 분은 시간 남습니다. 5분, 예. 10분 뭐 이렇게 남은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어, 상당히 많은 분들은 예, 겨우 다 해냅니다. 그런데 평가에 필요 없는 것까지 입력하는데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기출문제 할 때는요. 예, 엔터 막 지나갑니다. 적요는 생략, 생략해도 뒤에 평가 문제를 우리가 찾는데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적요 지금 질문이 나와서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좀 유형 상사까지는 꼼꼼하게 할 거예요. 실무 중심으로. 그러나 거래처 코드, 계정 과목 이거는 뭐 우리가 실무에서나 또는 시험에서나 반드시 정확하게 해야 하는 입력 사항입니다. 좋아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판매 관리비 굉장히 개정 과목이 많아서 네, 9월 22일 거 보겠습니다. 에어컨을 수리했어요. 예, 사무실 에어컨이 고장 나가지고 그래서 9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수리비죠. 그런데 괄호 열고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할 것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자, 계정 과목을 알려주진 않아요. 네, 수익적 지출로 하라. 아니면 자본적 지출로 할 것 이렇게만 지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에어컨이 이제 비품이잖아요. 여러분, 비품,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건물 이런 유형 자산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면서도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사용하면서도.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형 자산을 공부할 때 취득 원가 공부하고 나서 그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 게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였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취득 후 지출이라는 부분이 나왔어요. 취득 후 지출. 이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기 때문에 취득 후에도 여러 가지 지출이 발생합니다. 건물 주기적으로 페인트 칠도 해줘야 되고요. 네. 유리창 금가고 누렇게 변한 거 있으면 주기적으로 한 번씩 교체도 해줘야 되고요. 예. 전등 깜빡거리고 이상하게 되면은 이것도 주기적으로 전등도 한번 새 걸로 싹 바꿔줍니다. 건물 같은 거. 자,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유지를 위해서 페인트 칠하고 유지를 위해서 유리창을 바꿔 끼우고 전등들을 바꿔 끼우는 것은 우리가 수익적 지출이라 그래요. 현상 유지를 위한 겁니다. 예, 현상 유지. 더러워지니까 깨끗이 해야 되겠죠. 예, 현상 유지예요. 예, 고장이 나면 고치는 거. 지금 여기 에어컨이 고장이 났다 이거예요. 지금 수리를 했다는 거 보니까 9만 원 들어간 거 보니까 아주 미미한 그 고장인가 봐요. 이런 것들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이 수익적 지출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수선비, 비용 처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비용 처리하라. 그러면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할 것 하면은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본적 지출. 음. 그러면 에어컨을 수리하면서 자본적 지출이라는 건 예, 뭐 적당하게 예를 들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에어컨을 뭐 대대적으로 고친 거죠. 어. 에어컨의 중심적인 부품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만약에 에어컨이 껍데기 외부는 너무 깨끗해 가지고 새 것에 버금가는데 속에 있는 부품이 상당히 오래 사용되어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쓰게 됐어요. 네, 못 쓰게. 근데 에어컨 값이 가령 500만 원인데 껍데기는 쓰고 내부만 바꾸면 200만 원이면 바꿀 수 있다. 그럼 200만 원이면 새 거가 되는 거야? 이 생각을 해봐야죠. 좋았어. 그러면은 200만 원 들여서 에어컨을 아예 새 것처럼 바꾸자. 이런 개념의 수리. 이것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이것을 다시 설명드리면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킨 거예요. 자, 에어컨이 이제 쓸 만큼 써가지고, 이제, 보통 비품 같은 거 내용연수 5년 잡거든요. 근데 실제로 에어컨 써보면요, 5년 이상 써요. 너무 잘 만들어요, 우리 전자제품 회사들이. 예. 그러니까, 예, 내용연수 다 10년 이상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회계에서 5년 잡습니다, 5년. 자, 그래서 뭐 10년을 잡던 5년을 잡던 해서 내용연수가 지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상당히 그 중요한 부품들을 교체해 가지고 내용 연수가 다시 5년이나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것들은 자본적 지출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은 비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코드가 비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에어컨 수리는 수성비로 들어가잖아요. 수익적 지출일 때는 수선비고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것 하면은 비품.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리비인 때도 비품으로 들어가. 그렇습니다. 예. 수리했다. 예, 수리했다 하면서 이거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것 하면은 비품으로 하셔야 돼. 예. 그래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큰 규모의 이런 기업들은 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수리나 수선이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예,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회사가 회사가 자본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만 처리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현상 유지를 위한 수리비였는데 그걸 전부 자본적 지출로 만약에 처리를 했다. 그것이 회사의 어떤 예, 경영자의 의도에 의해서 그렇게 회계 처리를 하게 됐다. 그러면 그런 회사는 왜 그렇게 할까를 한번 생각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요. 비용 처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회사가 비용 처리하고 싶지 않을까요? 올해는 어떻게 됐든 간에 좀 이익을 좀 내고 싶은 거예요. 이익을 내서 우리 회사가 이익을 낼 수 있는 회사다라는 것을 내외적으로 알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든 이익을 한번 내보자. 근데 정상적으로 이익이 나면 되는데 잘 안 나니까 어떻게 회계에서 좀 장난이라도 쳐서 어떻게 이익을 좀 내보자. 회계팀에다가 음. 앞으로 저기 이천 공장에 그 월 수천만 원씩 수리비 나가는 거 있잖아. 그거 전부 자본적 지출로 좀 하자. 예. 우리 저
네, 내년에 올해 이익을 내지 못하면 우린 전부 죽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이렇게 좀 조작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잘 몰라요, 외부에서는. 문제는 외부의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내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의 판단은 내부의 사람만 알고 있어요. 몇 사람만. 예,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되는 회사다 그러면은요. 회계 감사가 제대로 하면은 집어낼 수 있습니다. 예, 왜냐면 수선비의 그 추세, 최근 5년치를 쭉 보면 돼요. 수선비가 쭉 해마다 비슷하게 연간 이런 추세를 보였는데 어느 시점부터 수선비가 뚝 떨어졌다? 네, 의심이 가는 거예요. 추세를 보면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점부터 그 전 거하고 그 후 거하고 수선비 관련된 증빙을 다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음 먹고 감사를 하려고 하면은 그런 것도 다 찾아낼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상장 기업들은요, 이게 장난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또 그게 쉬운 건 뭐예요? 아, 외부 회계 감사를 예, 저기 내 식구로 만들어 버리면 되죠. 그 사람을. 매수. 예, 회계감사에게 뇌물을 주고 가지고 하면은 눈 감아 주겠죠. 자, 그런 사건들 실제로 발생을 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내부적으로 회사가 굉장히 부실해졌는데 그림은 굉장히 좋게 나온 거예요. 회계가. 아니, 부실한 회사예요.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회계장부가 엉터리인 거예요. 이 엉터리가라는 게 바로 뭐냐면 수익적 지출로 처리가 되어 가지고 비용이 많이 발생한 회사인데 그걸 전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서 이익이 난 예. 서류상으로만 이익이 난 거죠. 실제 내부적으로는 이익이 없는 회사예요. 네. 기계가 자본적 지출을 그렇게 했다면 지금 현재 기계가 쌩쌩하게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현장에 가보면 기계들이 다 서 있어. 왜 서 있느냐? 예. 근데 너무 노후돼 가지고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자본적 지출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예. 그래서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지출 안 한 아, 네,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9월 22일 수익적 지출 이거는 수선비인데요. 차량은 수익적 지출로 하라 그러면은 차량은 차량 유지비로 하시면 되고 차량이라는 그 유형자산을 제외한 비품이나 차량 운반구나 아니 차량 운반구 빼고요. 비품, 건물, 기계장치 이런 것들은 수선비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금전표로 수선비 입력할까요? 자, 9월 22일 출금하시고 수선비 820번 수선비 하시면 됩니다. 적요는 비품의 수선비 지금 이렇게 이거 쓰셔도 되고 에어컨 수리비 이렇게 입력하셔도 좋죠. 자, 9만 원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비용입니다. 자, 23번 상품 보관용 창고에 대한 화재보험을 삼성화재에 가입하고요. 보험료 1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괄호 열고 왜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해줬느냐.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하지 않으면 이것을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험료를 왜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느냐 하면은요. 9월 말에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 보험의 가입 기간은 9월 23일부터 차기인 9월 22일까지가 보험 기간이 되겠네요.
그러면 차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1년 중 9달이나 됩니다. 9개월치. 절반 이상이 차기 보험료예요, 사실은.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차기의 보험료는 선급 비용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9월 23일 날 120만 원 전부를 선급 비용 자산으로 잡았다가 12월 31일 결산 때 기간 경과한 10, 11, 12 3개월치를 월할로 계산해서 3개월치만 결산 때 비용 처리하는 그러한 회사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의 경우에도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하거나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이렇게 찍어주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비용으로 처리하라 그러면 보험료로 처리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120만 원을 전부 26년도 당기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결산 때에 12월 31일에 이 9달치, 9달치, 즉 90만 원이죠? 90만 원을 비용에서 취소시켜요. 그리고 선급 비용으로 결산 때 잡아가지고 내년으로 자산으로 가지고 가서 차기의 비용으로 대체시키는 그런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보험료를 지급할 때 전부 자산 잡았다가 결산 때 기간 경과분을 비용 잡는 방법. 또 지금 이것처럼 전부 비용 처리했다가 결산 때 미경과 부분을 자산으로 잡아가지고 차기로 가지고 가서 비용 처리하는 방법. 뭐하고 비슷해요? 소모품비의 정리 방법과 비슷하죠. 여러분 소모품을 샀을 때 전부 비용 처리하는 방법과 전부 자산 처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과 유사해요. 자, 그래서 비용 처리하라고 그랬으니까 보험료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출금전표로 작성합니다. 9월 23일 출금전표 보험료 800번 때려야 돼. 821번. 적용은 자동차 아니군요. 창고에 대한 화재보험이군요. 3번 화재보험료 납부 120만 원. 이렇게 출금전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으로 처리하라 그러면 보험료이고요.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러면 선급비용입니다. 선급비용. 네. 갑자기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러면 개정 과목이 선급비용이라는 거. 뭐 보험료니까 비용 처리하시오 그러면 보험료가 딱 떠오를 거예요. 보험료가. 비용 처리하라는 건 여러분이 별로 당황할 것이 없는데 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라면은 보험료를 왜 자산 처리하라고 하나? 개정 과목은 뭘까? 고민이 생길 거예요. 선급 비용입니다. 예. 소모품을 구입하고 자산 처리하라 그러면 소모품이에요. 비용 처리하라 그러면 소모품 비. 자, 보험료를 지급하고 비용 처리하라 그러면 보험료예요. 근데 자산 처리하라 그러면 선급 비용. 선급 비용 기억하십시오. 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24번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